여행자가 길을 잃었을 때 하늘에 떠 있는 가장 밝은 별인 북극성을 보고 길을 찾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길을 잃었을 때 제 채널 북극성을 보고 들으며 밝게 빛나고 있는 인생의 길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 21세기 북스에서 출판한 최인철 교수님의 프레임입니다. 세상을 보는 마음의 창, 프레임. 프레임에 관한 가장 흔한 정의는 창문이나 액자의 틀 혹은 안경테다. 모두 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 프레임은 뚜렷한 경계 없이 펼쳐진 대상들 중에서 특정 장면이나 대상을 하나의 독립된 실체로 골라내는 기능을 한다. 광활하게 펼쳐진 풍경 중 어느 곳을 찍을지 고민하는 사람이 양손에 엄지와 검지로 사각 프레임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대보는 장면을 상상해보라. 동일한 풍경을 보고도 사람들마다 찍어낸 사진이 다른 이유는 그들이 사용한 프레임이 다르기 때문이다. 물리학에서도 기준틀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역시 세상을 관찰하는 데 사용되는 특정한 관점을 의미한다. 정확히는 어떤 물체의 위치와 운동을 표현하는 좌표, X축과 Y축을 뜻한다. 프레임은 한마디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다.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향한 마인드셋, 세상에 대한 은유,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 등이 모두 프레임의 범주에 포함되는 말이다. 프레임은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이끄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보는 세상을 제한하는 검열관의 역할도 한다. 핑크대왕 퍼시. 서양 동화 중에 핑크대왕 퍼시라는 재미있는 작품이 있다. 퍼시는 핑크색을 광적으로 좋아하여 자신의 옷을 포함한 모든 소유물을 핑크색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심지어 매일 먹는 음식도 핑크 일색이었다. 그러나 핑크대왕은 이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성 밖에 핑크가 아닌 다른 색들이 수없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핑크대왕은 백성들의 모든 소유물을 핑크로 바꾸게 하는 법을 제정했다. 왕의 일방적인 지시에 일부는 반발했지만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옷과 그릇, 가구 등을 모두 핑크색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핑크대왕은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다. 세상에는 아직도 핑크가 아닌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번에는 나라의 모든 나무와 풀과 꽃, 동물까지도 핑크색으로 염색하도록 명령했다. 대규모 군대가 동원되어 산과 들로 다니면서 모든 사물을 핑크색으로 염색하는 진풍경이 연출되었다. 심지어 동물들은 갓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핑크색으로 염색되었다. 드디어 세상의 모든 것이 핑크로 변한 듯 보였다. 그러나 단 한 곳, 핑크로 바꾸지 못한 곳이 있었으니 바로 하늘이었다. 제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왕이라도 하늘을 핑크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며칠을 전전긍긍했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자 핑크대왕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스승에게 방법을 찾아내도록 명령했다. 밤낮으로 고심하던 스승은 마침내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꿀 묘책을 찾아내고는 무릎을 쳤다. 핑크대왕 앞에 나아간 스승은 이미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꿔놓았으니 준비한 안경을 끼고 하늘을 보라고 했다. 핑크대왕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스승의 말을 따라 안경을 끼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구름과 하늘이 온통 핑크색으로 변해 있는 것이 아닌가? 스승이 마술이라도 부려서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꿔놓은 것일까? 아니다. 스승이 한 일이라곤 핑크빛 렌즈를 끼운 안경을 만든 것뿐이었다. 하늘을 핑크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했기에 대신 하늘을 핑크색으로 보이게 할 방법을 찾아냈다. 핑크 대왕은 크게 기뻐하며 그날 이후 매일 핑크 안경을 끼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백성들은 더 이상 핑크색 옷을 입지 않아도 되었고 동물들도 핑크색으로 염색할 필요가 없었다. 핑크 안경을 낀 대왕의 눈에는 세상은 언제나 핑크였다. 우리도 각자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핑크 대왕 퍼시와 별반 다르지 않다. 프레임은 정이다. 암투병 중이신 이혜인 수녀님께서 한 신문에 자신의 행복 비결에 대해 글을 연재하신 적이 있다. 그중 한 편에 나오는 이야기다. 투병 과정이 너무 힘드셨던지 수녀님도 의욕을 잃고 하루하루를 그냥 무기력하게 보내신 모양이다. 그러다 문득 내가 허송세월하고 있는 오늘은 누군가에게는 간절했던 내일이다 라는 말을 떠올리셨다고 한다. 이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만 보이던 일상의 소소한 것들이 기적으로 다가오고 수녀님은 본인의 삶에서 감사와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으셨다고 한다. 오늘은 누군가에게는 간절했던 내일, 불치병으로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과 그를 떠나보내야만 했던 가족에게 오늘은 간절히 바라던 내일이다. 오늘이라는 평범한 시간을 누군가에게는 간절했던 내일이라고 다시 정의 내리는 것, 그것이 프레임의 또 다른 형태다. 모든 출구는 어딘가로 들어가는 입구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다. 같은 문을 두고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출구가 될 수도 있고 입구가 될 수도 있다. 프레임은 대상에 대한 정의다. 따라서 프레임을 바꾼다는 것은 대상에 대한 정의를 바꾼다는 의미다. 한 연구에서 초콜릿의 맛을 평가하는 실험을 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한 번에 초콜릿 하나씩을 주면서 자, 이번에 먹을 초콜릿입니다 라고 말했다. 초콜릿을 먹은 다음에는 각 초콜릿의 맛을 평가하도록 했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총 몇 개의 초콜릿을 먹게 될지 모르고 있었다. 네 번째 초콜릿까지 먹고 평가를 마친 뒤 절반의 사람들에게는 자, 이번에 먹을 초콜릿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다시 초콜릿을 주었다. 반면 나머지 절반의 사람들에게는 자, 이제 마지막 초콜릿입니다 라며 초콜릿을 제공했다. 두 집단 모두 동일한 초콜릿을 먹었지만 한쪽은 마지막 초콜릿으로 알고 먹었고 한쪽은 다음에도 다른 초콜릿이 제공될 것이라고 믿고 먹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다섯 번째 초콜릿을 평가할 때 자, 이번에 먹을 초콜릿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보다 자, 이제 마지막 초콜릿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훨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뿐 아니다. 지금까지 먹은 5개의 초콜릿 중 가장 마음에 드는 하나를 고르게 했다. 자, 이제 마지막 초콜릿입니다 라고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무려 64%가 5번째 초콜릿을 선택했지만 자, 이번에 먹을 초콜릿입니다 라고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22%만이 5번째 초콜릿을 선택했다.
5개 중에 1개를 임의로 선택한 것과 같은 셈이다. 똑같은 초콜릿이지만 마지막 초콜릿이라고 정의하면 맛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까지 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어떤 것에 대하여 마지막이라는 가정을 갖게 되면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이 나오리라고 기대한다. 실제로 가수 조용필은 전성기 시절에 여러 명이 출연하는 공연에서 항상 맨 마지막에 등장하곤 했다. 사장님도 늘 마지막에 한 말씀 하신다. 마지막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각별하다.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정의 내리면 그 프레임은 대상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평가를 극적으로 바꿔놓는다. 노인의 행복도가 젊은이의 행복도보다 결코 낮지 않은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다. 노인들이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존재들이다. 젊은이들은 그런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프레임으로 세상을 살면 매 순간순간이 중요해진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일이 어리석게 느껴진다. 여기 지금이라는 가르침은 청년들에게는 암기를 요하는 지식이지만 노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삶의 호흡이다. 노인들은 자신의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사람들과는 굳이 어울리지 않으려고 한다. 미움받을 용기 따위는 애초부터 필요하지 않다. 이 나이에 내가 못하러 라는 삶의 원칙이 생겨나기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하는 선택들을 하게 된다. 반면에 시간이 얼마 없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 젊은이들은 미래를 위해서 고통스러운 현재를 참으려 하고 자신을 언짢게 하는 사람도 견뎌내려고 한다. 노인의 행복도가 젊은이와 비교해서 결코 낮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들이 지니고 있는 시간에 대한 프레임이 그들의 행복을 극대화시켜주기 때문이다. 어떤 사진작가는 자신의 서재를 외부와의 자발적 격리라고 정의한다. 서재를 단순히 서재라고 정의하면 걸려오는 전화를 아무 생각 없이 받게 된다. 그러나 외부와의 자발적 격리라고 정의하면 서재에서 전화기를 끄게 된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업무를 직업이라고 정의하고 어떤 이는 커리어라고 정의하고 또 어떤 이는 소명이라고 정의한다. 이는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자신의 일을 소명이라고 규정하는 사람이 직업이나 커리어라고 규정하는 사람보다 훨씬 성과가 좋을 뿐 아니라 행복감도 강하게 경험한다.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했을 때 나는 스스로를 테이블 리스트라고 정의한 적이 있다. 테이블 리스트는 영어 서전에 없는 단어인데 식탁에서만 먹는 사람을 뜻한다. 소파에서도 먹지 않고 연구실에서도 먹지 않고 오직 식탁에서만 먹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규정하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 본 단어였다. 사전에는 거의 모든 사물들에 관한 정의가 실려 있다. 우리에게는 자신만의 새로운 사전이 필요하다. 사물과 상황에 대한 나만의 정의를 다시 내려보는 것. 그것이 프레임을 바꾸는 길이다. 어떤 기도. 어느 날 세실과 모리스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중이었다. 모리스, 자네는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나? 글쎄, 잘 모르겠는데 라삐께 한번 여쭤보는 게 어떻겠나? 세실이 라삐에게 가서 물었다. 선생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정색을 하며 대답하기를, 형제여, 그건 절대 안 되네. 기도는 신과 나누는 엄숙한 대화인데 그럴 순 없지. 세실로부터 라삐의 답을 들은 모리스가 말했다. 그건 자네가 질문을 잘못했기 때문이야. 내가 가서 다시 여쭤보겠네.
이번에는 모리스가 라삐에게 물었다. 선생님, 담배를 피우는 중에는 기도를 하면 안 되나요?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형제여, 기도에는 때와 장소가 필요 없다네. 담배를 피는 중에도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미국에서 널리 회자되는 유머 중 하나다. 위의 경우처럼 동일한 행동도 어떻게 프레임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삶에서 얻어내는 결과물이 결정적으로 달라진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프레임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프레임이 우리 삶의 결과물들을 어떻게 극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행복과 불행, 삶과 죽음, 성공과 실패, 심지어는 비만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프레임이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실감할 것이다. 행복을 결정하는 것. 행복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다. 행복은 대상이 아니라 재능이다.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아저씨가 있었다. 이른 새벽부터 악취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쓰레기통을 치우고 거리를 청소하는 일을 평생 해온 사람이었다. 누가 봐도 쉽지 않은 일인데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직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표정이 늘 밝았다. 하루는 그 점을 궁금히 여기던 한 젊은이가 이유를 물었다. 힘들지 않으시냐고, 어떻게 항상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느냐고. 젊은이의 질문에 대한 환경미화원의 답이 걸작이었다. 나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다네.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 지닌 프레임이다. 이 환경미화원 아저씨는 자신의 일을 돈벌이나 거리 청소가 아니라 지구를 청소하는 일로 프레임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구를 청소하고 있다는 프레임은 단순한 돈벌이나 거리 청소의 프레임보다는 훨씬 상위 수준이고 의미 중심의 프레임이다. 행복한 사람은 바로 이런 의미 중심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내일이다. 다시는 사랑하지 못할 것처럼 사랑하라. 늘 마지막으로 만나는 것처럼 사람을 대하라. 언제 들어도 가슴 벅차게 하는 말들이다. 이런 말들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다시 보게 만들고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주어진 시간과 사람들을 대하게 한다. 이렇게 의미 중심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그냥 하루하루 대충 사는 거지 뭐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건 자명하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갖기 쉬운 프레임은 대개 하위 수준이다. 당장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귀찮아서 남들도 다 안 하는데 뭘 등과 같은 생각은 하위 수준 프레임의 전형이다. 그렇다면 상위 수준과 하위 수준 프레임을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바로 상위 프레임에서는 why, 왜를 묻지만 하위 프레임에서는 how, 어떻게를 묻는다는 점이다. 상위 프레임은 왜 이 일이 필요한지 그 이유와 의미, 목표를 묻는다. 비전을 묻고 이상을 세운다. 그러나 하위 수준의 프레임에서는 그 일을 하기가 쉬운지 어려운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등 구체적인 절차부터 묻는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나 큰 그림을 놓치고 항상 주변의 이슈들을 좇느라 에너지를 허비하고 만다. 상위 수준의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
no보다는 yes라는 대답을 자주 하고, 하위 수준의 프레임을 가진 사람은 yes보다는 no라는 대답을 많이 한다. 철수가 영희에게 꽃을 주는 행동은 여러 수준에서 해석될 수 있다. 철수가 영희에게 꽃을 주고 있다고 글자 그대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철수가 영희를 좋아한다고 조금 더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 철수는 로맨틱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에겐 동일한 사건을 두고 구체적인 수준에서부터 추상적인 수준에 이르기까지 프레임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어떤 수준의 프레임을 선택하는지는 행복과 의미 추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상위 수준의 프레임이야말로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견지해야 할 삶의 태도이며 자손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위대한 유산이다. 자녀들이 의미 중심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도록 한다면 거액의 재산을 남겨주지 않아도 험한 세상을 거뜬히 이기고도 남을 만큼 훌륭한 유산을 물려주는 것과 다름없다. 실패를 부르는 회피 프레임.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지 못한 사람이다. 구약성서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에서 생활하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나온다. 모세는 12명의 사람들을 보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각자의 정탐 결과를 보고하는데 12명 중 10명의 보고 내용은 부정적이었다. 그 땅이 풍요롭긴 하지만 이미 거기 정착한 이민족들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 이기기 힘들 거라는 이유에서였다. 그 땅에 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이민족들에게 패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자는 것이 요지였다. 그러나 12명 가운데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임을 강조하며 그곳으로 진군할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물론 결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에 성공적으로 입성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성취하는 사람과 안주하는 사람의 프레임 차이를 잘 보여준다. 성취하는 사람의 프레임은 접근 프레임이다. 반면에 안주하는 사람의 프레임은 회피 프레임이다. 접근 프레임은 보상에 주목하기 때문에 어떤 일의 결과로 얻게 될 보상의 크기에 집중하고 그것에 열광한다. 그러나 회피 프레임은 실패 가능성에 주목한다. 자칫 잘못하다간 실수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하고 보상의 크기보다는 처벌의 크기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회피 프레임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어려운 일을 시도하여 성취감을 맛보기보다는 행여나 이를 도모하다 망신을 당하거나 자존심 상할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하게 보호하려 한다. 설령 성공 가능성이 99%라고 하더라도 1%의 실패 가능성에 연연한다. 그래서 혹시 실패하면 이라는 자기 방어적인 시나리오로 최악의 결과를 그려보고는 모험 자체를 감행하지 않는다. 회피 프레임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로 성공을 거두더라도 흥분하고 감격하기보다는 안도감부터 경험한다. 휴, 다행이다. 안 하기를 잘했어. 등이 주된 감정 표현이다. 안락한 지대에서 벗어나 지도 밖으로 행군하는 용기 있는 행동은 오직 접근 프레임을 가진 사람들만 가능하다. 이러한 도전적인 프레임이 있었기에
비행기가 발명되고 우주선도 탄생할 수 있었다. 회피 프레임이 강한 사람에게는 지금껏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위험한 시험 비행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지만 안주하는 사람에겐 어설프게 나섰다간 낭패보기 십상인 위험한 곳으로만 보일 뿐이다. 펩시가 코카콜라를 이긴 힘. 펩시와 코카콜라 간의 콜라 전쟁에서 펩시를 승리로 이끌었던 존 스컬리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프레임의 위력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어 본 마케팅의 귀재였다. 스컬리는 1967년 펩시에 입사하여 1970년 최연소 마케팅 담당 임원이 되었고 1977년에는 최연소 사장 자리에 올랐다. 그의 초고속 승진은 흥미롭게도 병에서 시작된다. 그 당시 펩시는 코카콜라의 성공이 코카콜라 특유의 병 디자인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었다. 코카콜라 병은 그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고 아이콘이었다. 그래서 펩시 측은 코카콜라를 이기는 길은 코카콜라보다 더 세련된 병을 디자인하는 것이라고 프레임하고 수년간 디자인 개발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다. 스컬리가 맨 처음 입사하여 배치된 곳도 새로운 병을 만드는 부서였다. 그러나 엄청난 자금을 쏟아붓고도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여전히 코카콜라의 아성을 뛰어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때 스컬리는 펩시가 문제의 본질을 잘못 프레임해왔음을 알게 되었다. 코카콜라보다 더 세련된 병을 만드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펩시콜라를 더 많이 마시도록 유도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임을 깨닫게 된다. 그때부터 펩시는 문제의 본질을 다시 프레임하기 시작한다. 이에 스컬리는 펩시 역사상 최초라고 할 만한 대규모 소비자 조사를 수행했다. 총 350가구를 대상으로 탄산음료 소비 패턴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은 콜라병의 크기나 양에 상관없이 일단 집으로 사들고 가면 버리지 않고 다 마신다는 아주 단순한 사실을 발견했다. 큰 병에 든 것이든 작은 병에 든 것이든 콜라를 사고 나면 다 마신다는 것. 이 점에 착안한 스컬리는 펩시병을 코카콜라보다 더 크게 만들었다. 또한 집으로 들고 가기 편하게 다양한 크기의 패키지 상품들을 내놓았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였던 코카콜라의 아성을 무너뜨릴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만일 펩시가 문제를 계속해서 콜라병의 디자인으로 프레임했더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쾌거였다.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제대로 프레임하지 못해서일 가능성이 높다. 프레임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다. 작가가 작품 사진을 찍지 못하는 이유가 사진기의 성능에 있다기보다 멋진 장면을 포착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동메달이 은메달보다 행복한 이유. 미국 코넬대 심리학과 연구팀은 1992년 하계올림픽을 중계한 NBC의 올림픽 중계 자료를 면밀히 분석했다. 메달리스트들이 게임 종료 순간에 어떤 표정을 짓는지 감정을 분석하는 연구였다. 연구팀은 실험 관찰자들에게 분석이 가능했던 23명의 은메달리스트와 18명의 동메달리스트의 얼굴 표정을 보고 이들의 감정이 비통에 가까운지 환희에 가까운지 10점 만점으로 평정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시상식에서 선수들이 보이는 감정을 동일한 방법으로 평정하게 했다. 시상식에서의 감정을 알아보기 위해 은메달리스트 20명과
동메달리스트 15명의 시상식 장면을 분석하게 했다. 분석 결과 게임이 종료되고 메달 색깔이 결정되는 순간 동메달리스트의 행복 점수는 10점 만점에 7.1로 나타났다. 비통보다는 환희에 더 가까운 점수였다. 그러나 은메달리스트의 행복 점수는 고작 4.8로 평정되었다. 환희와는 거리가 먼 감정 표현이었다. 객관적인 성취의 크기로 보자면 은메달리스트가 동메달리스트보다 더 큰 성취를 이룬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은메달리스트와 동메달리스트가 주관적으로 경험한 성취의 크기는 이와는 반대였다. 시상식에서도 이들의 감정 표현은 역전되지 않았다. 동메달리스트의 행복 점수는 5.7이었지만 은메달리스트는 4.3에 그쳤다. 이 연구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은메달리스트와 동메달리스트의 인터뷰 내용도 분석했다. 해당 선수들이 인터뷰를 하는 동안 거의 뭐뭐 할 뻔했는데 라는 아쉬움을 많이 드러냈는지 아니면 적어도 이것만큼은 이루었다 라는 만족감을 나타냈는지를 확인했다. 분석 결과 동메달리스트의 인터뷰에서는 만족감이 더 많이 표출되었고 은메달리스트의 경우 아쉽다는 표현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왜 은메달리스트가 동메달리스트보다 더 만족하지 못할까? 선수들이 자신이 거둔 객관적인 성취를 가상의 성취와 비교함으로써 객관적인 성취를 주관적으로 재해석했기 때문이다. 은메달리스트들에게 그 가상의 성취는 당연히 금메달이었다. 2세트에서 서브 실수만 하지 않았더라면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 텐데 최고 도달점인 금메달과 비교한 은메달의 주관적 크기는 선수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것이다. 반면 동메달리스트들이 비교한 가상의 성취는 노메달이었다. 까딱 잘못했으면 사유에 그칠 뻔했기 때문에 동메달의 주관적 가치는 은메달의 행복 점수를 뛰어넘을 수밖에 없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더 낮은 성취를 거둔 동메달리스트가 더 높은 성취를 거둔 은메달리스트보다 더 행복해했다는 얘기다. 이는 C+를 피하고 간신히 B-를 받은 학생이 아깝게 A-를 놓치고 B+를 받은 학생보다 더 만족스러워 한다는 것과 같은 이치다. 물리적으로 동일한 시각 자극들이 주변의 자극에 의해 다르게 해석되듯 성취의 크기도 다른 성취와의 비교를 통해 달리 해석된다. 이처럼 공간상의 비교, 시간상의 비교, 심지어 상상 속의 비교에 의해서도 현실은 주관적으로 재구성된다. 그만큼 우리의 현실은 본질적 애매성을 가지고 있다.